이제 2011년에 인도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죠.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맞나? 후쿠시마 대지진 있었어요. 그때 막 서로 연락 안 되고 뭐 전화기 끊기고 전기 나가고 그럴 때 서로 내부 연락망으로 쓰던 거였어요. 네이버 사람들이. 그래, 이걸 이제, 괜찮네? 해가지고 인기가 좋아서 이것이 확산되면서 일본의 카카오가 된 거죠. 일본의 카카오처럼, 우리나라의 카카오처럼 일본의 라인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 기업을 키워가지고 2016년에 드디어 상장을 시켰죠. 도쿄하고, 뉴욕에다가 상장을 시켰어요. 이 라인을 상장시킨 거야. 그러니 얼마나, 이때가 어느 때예요? 이때가 이제 2007년, 8년 아이폰 나오면서부터 이제 스마트폰이 막 하고, 카카오도 이때 막 해가지고 그럴 때, 이제 막 일본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카카오가 이제, 카카오 생태계가 지배하고 있을 때, 한때 라인도 나와가지고 해볼까 깝치고 그랬는데, 라인은 우리나라에서는 결국은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카카오가 우리나라를 지배했지만 그 사이에 일본에서는 라인이 엄청 성장을 해서 그 주식시장에 상장까지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 일본 정권이 누구였죠? 아베 정권이었어요. 일본인들은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 그러니까 IT, 디지털에 대해서 좀 약간 문맹이야. 디지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 이 사람들이. 사용할 줄을 잘 몰라. 그래서 라인이 급성장을 하긴 했죠. 그런데 이 카카오라는 게 보면 개인정보 이런 게 크잖아요. 이 아베가 볼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엄청 압력을 행사해요. 라인에게. 그래서 이 라인에서 어떤 전략을 썼냐면 현지화 전략을 써요. 그래가지고 주식 다 걷어들여서 비상장으로 바꿔요. 2016년에 바꾼다는 거죠. 아깝게 올렸는데 1, 2년 지나서 바꾸면서 현지화 전략을 하면서 소프트뱅크와 지분을 서로 소프트뱅크에 투자를 받아서 지분을 50% 해줘요. 이게 이 아베 얼마나 겠어요. 소프트뱅크는 손정희 회장, 우리나라 2세인가 3세인가 그러죠. 제1교포 2세 3세인가 그래. 이 소프트뱅크가 이제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해서 라인은 소프트뱅크랑 하긴 하되 조금 더 소프트뱅크 지분은 50%를 하더라도 권한을 약간 더 주고, 그러면서 네이버 라인은 나름 이제 이때 야후,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야후랑 같이 합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라인 야후라고, 일본에서는 라인 야후라고 쓴 거죠. 내심 네이버에서는 야후의 검색을 네이버 검색으로 바꾸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어쨌든 지분 50% 해가지고 50%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 밑에 라인 홀딩스라고 만들어서 지분 50%씩 얘기했던 거고요. 여기에 라인 플러스 등등의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무진들이에요. 자, 이것이 일본의 92%인가요? 94%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라인이죠. 지배력, 우리나라가 카톡이 하듯이 일본은 라인이 이 정도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라인은 전 세계 10억 명이 있어요. 10억 명이 라인을 써요. 우리는 카톡이 최고인 줄 알고 있는데 외국에 가면 대만의 84%, 태국의 88%, 또 어디요? 이렇게 인도네시아 66%, 그리고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40몇 %. 미국에도 써, 미국인들도 한 10%는 라인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10억 명이 이 라인 플러스에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분을 지금 기시다 정부에 이쪽 총상이 있어요. 이 경제 무슨 총상인데 또 경제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 사람 주도하에 야
지분을 넘겨라 라는 압박을 계속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분을 넘겨야 되나? 이 지분을 한 주라도 넘기면 이것이 라이언 홀딩스가 이 소프트뱅크로 그냥 경영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회사들 이미 이사가 7명 중에 6명 일본인이고 1명이 우리나라 개발자,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잘렸어. 본인이 사퇴한 게 아니라 잘렸어. 하지 말라고 해서 거의 지금 경영권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게 한 주라도 더 넘어가면 이 밑에 있는 라인 플러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이 요거를 지배하고 있는데 10억 명을 서비스해주고 있는데 요 분들이 다 여기에 직원이 2, 3천 명, 1만 명 정도 돼요. 그 많은 직원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네이버에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과기부에서 얘기했죠. 과기부에서 일본은 지분을 넘기라고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만약에 네이버가 너희들이 지분을 매각한다면 우리가 좋은 조건에 열심히 노력해서 해주겠다. 중간 역할을 잘 해주겠다라고 과기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기부에서 네이버의 편을 들어주는 듯이 얘기했으나 중요한 게 일본에서 지분 요구를 한 적이 없으나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일본 정부에서는 네이버에게 통보를 했어요. 뭐라고 통보를 했냐면 이제 지분이 아니라 자본을 조정해서 자본을 조정하라라고. 왜냐하면 이전에 이제 그 문서 유출,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을 좀 실수로 했거든요. 그게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자본 조정을 하세요 라는 압력을 행사했어요. 이거 자본 조정이 지분 조정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나서서 일본에서는 지분 뭐 이런 거 일본은 지분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으나 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거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일본 정부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네이버의 지분이 막 넘어가면 그럼 나중에 이제 WTO에 제소할 수가 있거든요. 제소해서 이거 우리가 이렇게 불합리하게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제소를 하면 승산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승산이 날아갔어요. 왜 그렇겠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도장을 콱 찍어줬어. 일본에서는 요구한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실드를 쳐준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네이버를 우리가 방어를 해주겠다. 과기부에서 방어해주겠다 했거든. 방어해주겠다고 열심히 얘기했는데 알고 보면 이 앞에 일본에서 지분을 요구한 적이 없지만 이라고 한 거예요. 대통령실에도 비슷한 얘기 했어요. 대통령실에서도 비슷하게 이와 같이 얘기해서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것도 WTO 가면 이거는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정부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그 제소하지 말라. 제소해봐야 이미 이제 요 근거를 만들어줬다. 그리고 이 네이버 지분을 협상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의 뭐죠? 변호사 김현장이 요 주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김현장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죠? 김현장이 주도해가지고 지금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하고 서로 협상하는 걸 김현장이 주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발표들은 누가 옆에서 코치를 해줬겠냐? 이거 전문가 아니면 이렇게 코치 안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기부 차관이면 내가 나가서 얘기하는데 일본 잘못 없고 네이버를 열심히 도와줄게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앞에 있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우리 기업을 보호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면 될 거 가지고 앞에 굳이 얘기를 해서 두리뭉실하게 얘기해서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보면 이것이 오히려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네이버 쪽에 라인 쪽에 일본의 사업들이 좋은 사업이 많아요. 웹툰 사업도 네이버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또 앞으로 일본의 디지털 쪽으로 이렇게 할 일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렇게 지금부터는 과금되는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카톡 보면 처음에는 카톡 열심히 했지만 나중에는 선물 보내잖아. 송금하잖아. 그런 걸 그대로 라인에서 따와서 그것들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제 전 세계 10억 명이 사용하고 있는 이것들이 점점 현금이 점점 좋아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심지어 소프트뱅크에서는 100% 우리가 다 지분을 다 달라 할 정도로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개발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정말 죽 써서 개 주는 꼴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일본에 진출한 많은 그 회사들이 있어요. 카카오도 웹툰 시장은, 일본의 웹툰 시장은 3분의 1이 카카오가, 3분의 1이 더 되지, 40%, 50%를 카카오 웹툰이 미국, 그 일본 시장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 또 그 이외에 다른, 또 심지어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 정부하고 일본 정부하고 그런 일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1조 원을 서로 투자를 해서 같이 벤처 투자를 해서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엊그저께 발표를 했어. 일본하고 우리가 합작해서 이렇게 벤처 회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디지털화를 하자.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렇게 그 얼마더라? 500억, 50억 달러인가 5억 달러인가 뭐 해가지고 그 둘이서 해서 1조 원어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일본에 투자를 한다는 거야. 왜 일본에 투자를 하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야지.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 투자 다 하지, 일본에 저렇게 투자를 다 하고 있지. 그래서 물가가 오르고,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지금 1370원인가요? 68원인가 60 얼마인가 그래. 이게 왜 환율이, 우리가 1200원 정도는 해야 되는데 환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이렇게 주식시장이 나쁘고 자본시장이 나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해외 유출, 자산 유출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해외,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일본에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환율을 이렇게 그 정상화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참 안타깝다, 네이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뺏기지 않으려면 광화문 나가야 된다. 광화문 네이버를 지키지 않고. 근데 일본인들은 네이버 그 라인이 네이버 거라는 걸 거의 대부분 몰라요. 현지화 전략을 잘해서 일본 사람들은 정말 라인을 정말 행복하게 열심히 잘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이런 뉴스가 나가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도 반응이 저게 한국 거였어? 라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심하게 일본인들이 이제 반환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심하진 않거든요. 우리가 일본을 약간 이제 일본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또 그렇게 일본의 젊은 층들은 오히려 한류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요. 아까 이제 이걸 주도했던 경제 총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증손주인가 그래. 이토 히로부미의 하여간 외고손자. 외고손자. 그래가지고 이 총상은 자기 할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큰 사람, 평생도록 그렇게 가슴에 안고 살던 그 사람이 경제 총상을 맡아가지고 지금 이걸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안중근한테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엄청 혐오할 거 아니야, 싫어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더욱 그러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러고 있습니다. 네이버 라인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 이렇게 여러분들은 네이버가 그 지분 넘겨주지 말아라 이렇게 하겠지만, 주장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도 정부가 저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저러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는 안 넘겨줄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자, 계속해서 86페이지. 전 남자요. 내가 열반한 뒤 여러 백년 동안 네 종류 성인이 있다. 네 종류 성인. 모두 다시 열반하여 정법이 없어진 뒤 상법 시대의 비구들이 겉으로는 계율을 지니는 듯 하면서도
경전을 읽지 않아. 네 종류의 성인이 다 다시 열반하셔서 이제 정법은 사라지고 상법 시대예요. 정법, 상법, 말법이거든요. 상법은 법이 모양만 있다라는 거예요. 계율을 지인들은 타는데 경전을 읽지 않아. 이거 진짜 문제예요. 이렇게 경전을 너무 소홀히 해.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즐겨 호사하게 지내. 그러면서 몸에 입은 옷은 추악하고 얼굴이 여위고 위가 초라해. 이게 이제 추악하고 이러는 게 이제 화려한 것도 추악할 수가 있거든요. 비구가 화려한 옷을 입으면 추악하지. 비구는 깔끔하고 단정하고 허름한 옷을 오셔도 깨끗하고 단정하면 그게 비구가 멋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추악하고 얼굴이 여위고 위가 초라해. 얼굴이 퉁퉁하기도 하지만 네. 소와 양을 기르고 뗄나무를 지고 다니며, 소와 양을 기른다는 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재산을 지닌다는 거예요. 재산을 지니고 그리고 뗄나무를 지고 다녀. 비구가 뗄나무를 지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 머리카락, 수염, 손톱을 길게 기르고, 역시 말도 안 되죠. 예. 경전에 말했습니다. 머리카락도 기르지 말아라. 수염도 기르지 말아라. 손톱도 기르지 말아라. 예. 머리카락과 수염을 기른 분이 있었죠. 예. 가사를 입었으나 사냥꾼 같다. 가사를 입으면 위가 있어야 되는데, 자세하게 보고 천천히 걷기를 마치 쥐를 엿보는 고양이 같이 하면서, 스님이 눈치 살살 보고 다니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고양이 같이 하면서 항상 말하기를 나는 아람도로도다 라고 하고, 여러 가지 병고로 더러운 데서 누워 자며, 이제 겉으로는 점잖은 체 하나, 속으로는 탐욕과 질투가 가득하여 벙어리 모양을 하는 바람은 같아서, 법문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과 같아서, 실제로는 사문이 아니지만 사문 행세를 하며 나쁜 소견이 치성하고 바른 법을 비방하나니, 이런 무리는 열애가 제정한 계율과 옳은 행동과 위를 파괴하고 해탈의 과를 말하면서도 청정한 법을 여의고 깊고 비밀한 교법을 깨트리며 제멋대로 경과 율에 어기는 말을 지어내어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우리들의 고기 먹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부처님께 먹어도 된다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고요. 예. 그러면 제가 만든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며 서로 다투면서 제가 또 부처님의 제자라고, 이런 나쁜 비구들을 제대로 스님이 아니다, 이거 잘못된 거다. 선남자요, 그때 또 모든 사문들이 곡식을 모아두고 생선과 고기를 가져다가 손으로 음식을 만들고, 본래 비구들은 뭘 모아놓고 밥을 해먹는 게 아닌데요. 지금은 이제 창고에다가 곡식을 모아놓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 절에서 생선과 고기를 가져다가 제 손으로 음식을 만들고 기름병을 들고 다니며 일산을 받고 가죽신을 신고, 일산이라는 게 우산 같은 걸 받는 거죠. 이제 귀한 대접을 받는 거죠. 가죽신을 신고 임금이나 대신이나 장자를 따라다니며 정치를 하는 거죠. 정치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임금, 대신, 장자 따라다니면서 선거운동 가서 해주고 막 그러고, 관상 보고 천문을 말하고 의술을 배우고 종두를 두고 금은 폐율이 차거 만호, 파리, 진주 이런 보물들과 가지가지 과실을 쌓아두며 그림을 그리고 불상을 조성하고 글자를 만들고 글을 가르치고 초목을 심고 가꾸고 방자하는 방법과 주문과 환술 따위와 약을 만들고 풍류를 배우며 꽃과 향수로 몸을 단장하고 바둑과 노름과 여러 가지 야릇한 기술을 배울 것이다. 이게 다 나쁜,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때 어떤 비구가 이러한 나쁜 일들에 대해서 벗어나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비구다. 진정한 부처님 제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존시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 다른 일을 의지하여 생활하나니 걸식하다가 고기 섞인 음식을 받게 되면 어떻게 먹어야 청정한 법에 맞겠습니까? 라고 참 이렇게까지 하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탁발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먹지 않냐 라고, 그러니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도 고기를 드셨고 제자들도 다 고기를 드셨다. 탁발하는데 주는데 안 먹을 수 없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지금 남방에서도 그러고 있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그래서 고기 먹는다 하는데, 근데 여기에 지금 경전에 열반경에는 지금 어떻게든 뭐 나옵니까? 예. 물로 씻어서 고기를 가려놓고 먹어야 하며, 식기에 고기가 묻었더라도 고기의 맛이 배지 아니하시면 사용하여도 죄가 없다. 음식 가운데 고기가 많이 섞였으면 받지 말아야 된다. 받지 말라. 라고. 고기 많은데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 받지 말라. 라고. 고기가 드러난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하나니, 그럼 밑에 깔아야 되나? 말지 말아야 되나니. 그래서 먹으면 죄가 되느니라. 내가 지금 고기를 끊으라는 제도를 말하였지만 이것을 자세히 말하려면 다 할 수가 없다. 열반할 때가 돼서 대충 말한 거다. 지금 대충 말씀하신 거대요. 이런 것을 묻는 대로 대답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이것이 이제 묻는 대로 대답을 똑바르게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승경전, 특히 열반경하고 류언경은 고기 먹고 오신채 먹고 이렇게 행실을 바르게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보통 이 대승경에는 이제 법화경도 화엄경도 있는데, 법화경, 화엄경은 이렇게 규율에 대해서,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근데 유독 이제 열반경하고 능엄경, 열반경, 능엄경은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세게 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식으로. 근데 이제 열반경, 능엄경은 모두 다 약간의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위경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요. 위경 논란이 좀 있어요. 위경이라는 게 가짜 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거짓경, 뭐 이렇게. 이제 잘못된 경이라는 게 아니고, 중국 찬술경. 중국에서 찬술한 경이지 않냐? 뭐 이런 논란이 있어요. 능엄경은 이제 인도에, 이렇게 그 나란다 불교대학 그 가운데 대탑이 있는데, 그 대탑에서 비밀리에 본래 거기 이 대탑 한 가운데 아주 스님들이 철조망 쳐놓고 자물통 치워놓고 여기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장로들만 딱 들어가가지고 보는 경이 있었는데, 그게 능엄경이란 말입니다. 능엄경이었대. 그런데 이제 이걸 갖고 오질 못하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필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배를 갈라가지고 여기다 놓대. 그래가지고 이걸 탈출해가지고 이제 이걸 외워서 보고는 그래서 이제 뭐 해가지고 써가지고 이제 넣고는 국경을 통과했다라는 거지. 겨우겨우 통과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피가 범벅이 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그 한의사가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액체를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번역을 한 게 능엄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도 아무나 이 경전을 보지 못했고 특별한 경이었다. 그래서 능엄주가 그렇게 뭐 세다라고 막 그러잖아요. 전설. 그게 뭔가 약간 냄새 나잖아요, 그죠? 중국 찬술의 의혹이 있는 능엄경이 너무 진짜 훌륭한 경입니다. 그런데 훌륭한 경이지만 중국 냄새가 좀 많이 나. 중국 냄새라는 게 도교적 향기, 또 유교 향기도 좀 있지만 도교 향기가 좀 많죠. 그 중에 이제 도교는 음식에 대해서 더 철저해. 그래서 오신채하고 이렇게 육고기나 생선 이런 거 절대 비린 걸 절대 안 먹는 게 도교거든요. 산중에서
도교 사람들은 곡식도 생식을 해, 생식을 하잖아요. 그 솔잎하고 콩하고 솔잎만 먹는 게 이 도교 사람들이거든요. 솔잎하고 콩만 먹다가 이렇게 곡식 먹는 것도 이상한데, 오신채는 진짜 여러분들이야 마늘 가고 파하고 그냥 막 먹지만, 안 먹다가 이렇게 산중에서 그 콩하고 이렇게 그 솔잎만 먹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파하고 이렇게 부추랑 이런 거 먹으면 향기가 뭐 엄청 진해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노원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먹으면, 오신채를 먹으면, 익혀서 먹으면 음심이 많이 일어난다. 음심이. 생으로 먹으면 화를 많이 내게 된다. 라고 해서 화가 많이 나고 음심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번뇌가 더 이게 건강하면 음향곽 이런 거, 스님들은 음향곽 같은 거 먹으면 안 돼. 음향곽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장이 강해지면 대책이 안 서. 그런 것처럼 이게 오신채가 이렇게 강장제다 보니까 향기도 강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고기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번뇌가 먹으면 심해져요. 고기도 안 먹다가 먹으면 그 욕정이 치솟아요. 욕정이라는 게 꼭 성적 욕망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화내는 거 이런 거라든지 뭘 갖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지지 않으려고 하는 투쟁심, 이런 것들이 다 높아져. 그러니까 번뇌, 우리가 이제 수행을 파괴하는 여러 가지 번뇌의 요소들을 이 오신채하고 고기가 전부 다 이렇게 상승시키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도교에서는 안 먹었고, 불교에서도 능엄경, 열반경 이런 데서는 좀 중국풍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것들을 강하게 아주 많이 들어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섭이요. 그래서 물로 씻어 먹어야 된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이치를 가섭이요. 어떤 것을 가지고 인연의 뜻을 잘 안다고 하느냐. 요거는 이제 네 번째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요거는 이제 절세술사, 이 TF에 대해서. 문자 안 했다고 안 갖고 왔나요? 아유, 말 잘 듣네요. 지난주에는 채권을 열심히 설명했는데요. 오늘은 ETF를 열심히 설명해야 되겠네요. 자, 57페이지. ETF, Exchanging Trading Fund입니다. ETF는 펀드예요, 펀드의 하나예요, ETF는. 이제 3년 전 이전에는 ETF가 있는지도 몰랐지, 여러분들이. 동학개미운동 이래가지고 이제 2020년 코로나 생기면서 주식에 대한 열풍이 다들 불다 보니까 ETF 그 다음부터 이제 ETF 하도 무슨 섹터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ETF에 대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많이 접해졌는데요. ETF는 펀드의 일종입니다. 거래 가능 펀드. 개인이 거래 가능한 펀드. 자,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펀드 들어주세요. 은행의 직원이 펀드 들으세요. 뭐 ELS 들으세요. 뭐 들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약간 현명한 거야. 적금 듣는 것보다는 그래도 적금 수익률보다는 펀드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아. 이자를 더 불릴 것 같아. 배당을 더 주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아. 승률이 오를 것 같아. 실제로 재미 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망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ELS 이런 거 해가지고 망한 사람도 있지만, 펀드 해가지고 야, 적금보다는 더 낫다. 근데 펀드라는 것은 여러 종목들을 다 이렇게 하나의 주식에 하나 하는 것은 개별 종목이고,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거고, 삼성전자, 현대차 등의 우량한 종목들을 몇 가지를 좀 믹싱을 해서 만드는 상품을 펀드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때로는 채권을 해서 할 때도 있어요. 펀드는 주식만 하는 게 아니에요.
채권 넣기도 하고, 다 섞기도 하고, 채권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리츠 이런 것들도 역시 섞기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주식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또 부동산 이런 것 등등을 해가지고, 종목들을 해가지고 맞춘 것을 펀드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입할 때는, 펀드 가입할 때는, 이제 쭉 이제 설명해주면, 그것까지 설명해주는 사람도 있어. 여기에 들고서 이렇게 다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들고 나서는 그냥 잊어버려. 한 번씩 은행에서 이제 문자 한 번씩, 얼마나 올랐어요? 한번 가서 보면 3% 올랐네? 10% 올랐네? 내가 눈으로 보기도 쉽지가 않았어, 옛날에는. 지금이야 다 보지만. 그래서 펀드 수익률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을 거래 가능하게 내가 직접, 개인이 직접, 이거는 은행에서 해주는 거예요. 개인이 직접, 내가 직접 해보겠다. 라는 것이 ETF입니다. 익스체인징 트레이딩 펀드거든요. 익스체인지, 거래가 가능한 펀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펀드가 예전에는 그냥 뭐지? 하고 했는데, ETF 나오면서, 저렇게 만들어지는 게 펀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펀드, ETF의 가장 유명한 거는 지수, 섹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원자재, 원유라든지, 금도 ETF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 세상에 만들지 못하는 ETF는 하나도 없다. 모든 종목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ETF는 그런 거고요. 59페이지 보면, 이제, 지수형 ETF, 이런 것들 있죠. ETF의 종류를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코덱스 200, 타이거 200, 아리랑 200, 등등의, 이제, KB스타, 이런 거 200 등등 은행마다 신한에서는 신한대로, 우리은행대로, 증권마다 각자의 상품들을 다 만들어내요. 그 중에 가장 이제 유명한 게 지수 추종 ETF가 제일 유명하죠? 지수 추종입니다.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어요. 지수를 추종하는 ETF. 그러니까 지수는 코스피가 있고요. 코스닥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코스피, 코스닥, 그다음 비상장 이런 게 있어요. 또 해외에는 이제 나스닥, 이렇게 S&P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있으면 코스피가 계속 오를 것 같다. 라면 지수 추종 ETF를 사면 돼요. 여기 지수 추종 코스피에 200개의 우량한 종목들이 있어요. 200개 우량한 종목들을 다 모아서 그걸 몇 프로씩 삼성전자 10%, 현대차 5% 해가지고 100% 만들어서 200개를 추종하는 것이 지수 추종, 아리랑 200, 또 타이거 200, 코스피 200 등등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코스닥도 역시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계속 올라가는 데를 베팅하는 것을 이제 지수 추종 ETF라고 그러고, 올라가는 것이 나는 답답하다. 올라갈 것 같은데 2배로 갈 것 같다. 곱하기 2배. 그럼 레버리지라고 그래. 레버리지를 쓴다라는 것은 신용을 쓴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것이 좀 더 할 것 같다. 그래서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냥 지수 ETF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욕심이 더 많으면 나는 레버리지로 들어갈 거야 라는 것이 이제 지수 추종 ETF가 있고, 거기에 더하는 것이 2배로, 그러니까 1만큼 오르면 레버리지는 곱하기 2만큼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레버리지가 함정이 있죠. 무슨 함정이 있냐면 수수료가 비싸요. 그리고 레버리지라는 거는 이제 그냥 직진해서 오르면 레버리지 곱하기 2개가 다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오를 때 이렇게 오르면 2배가 안 됩니다. 나중에는 마이너스는 안 되지만 올라 있으면 1.5배 또는 1.3배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수료도 많지, 그리고 횡보할 때, 왜냐하면 오를 때 내릴 때
그 값어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평균을 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수가 횡보할 때는 진짜 코스피가 2,500에서 계속 이러고 있어. 그러면 레버리지를 사면 마이너스가 돼요. 똑같은 여기서 2,600에 샀는데 나중에 이제 1년 지나서도 2,600이야. 그럼 똑같아야 되잖아. 추정 그냥 레버리지 아니고 코스피 200 이렇게 돼 있으면 똑같아요, 가격이. 물론 수수료 약간 빠져서 약간 마이너스겠지? 그런데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5%. 횡보하고 이게 횡보했다라는 거, 횡보하면서 깎아먹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지수 추종 ETF 중에 인버스라고 그랬죠. 올라가는 거는 지수 추종 ETF고 지수가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 나는 인버스 내려가는 곳에 베팅을 하겠다라는 것이 인버스예요. 역시 인버스도 2배가 있습니다. 곱하기 2가 되면 2배로. 이만큼 내려가면 나는 2배로 더 수익을 보겠다라는 욕심을 내는 거죠.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 국내 지수를 맞추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서 추천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2,700이 넘습니다. 2,700이 넘은 상황에서 위로 올라가면 3,000까지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스님 말 들어보니까 ETF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도 ETF를 해야지. 지수 추종. 우리 코스피는 역사상으로 보면 계속 횡보했다 올랐다 횡보했다 올라갔다 했으니까 지수 추종하면 무조건 이익 볼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2,700이니까요. 2,700에서 내려서 2,0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곡소리 나는 거예요. 특히 레버리지하고 이제 그 인버스는 하락 베팅이잖아요. 이것도 역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지수 추종, 우리나라 지수 추종은 좀 어렵다. 그리고 해외 지수 추종 있죠? 해외 지수 추종, 특히 S&P 그 지수 추종. 이건 보면 차트를 보면 놀라워요. 이런 게 있다 싶을 정도. 이야, 뭐 계속 오르기만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S&P도 너무 고점이라서 언제 하락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 사람들 다 이걸 좋아합니다. 다들 좋아하는데 스파이 이래가지고 SPY 해가지고 이제 그 SPY 해가지고 이제 미국 S&P 추종 광신도들이 많아요. 예, 지수 추종 중에 스파이 광신도가 엄청 많습니다. 무조건 좋습니다 라고 다들 그래요. 왜냐하면 역사가 증명해주고 실제로 차트가 증명해주니까. 역시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제 역시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2배로 가는 것도 있고요. 심지어 미국에는 3배로 가는 것도 있어요. 이제 QQQ 이런 거야죠. 나스닥에서 올라가는 뭐 이런 것들, 3배로 가는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연동, 지수 추종, 지수 연동되는 거, 레버리지, 인버스 있고요. 섹터 지수 있어요. 섹터 지수. 섹터 지수. 그 대화는 내려가서 가시고 여기서는 이제 같이 보세요. ETF가 섹터가 있어요. 뭐 이렇게 제일 유명한 게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뭐 이런 것들, 헬스케어,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것들을 종목들, 뭐 에코프로 BM 뭐 그리고 등등의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쭉 유명했던 것들, 요거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죠. 한 20개, 30개 종목들을 다 모아서 ETF로 만든. 그리고 반도체, 한미 반도체 뭐 쭉 해서 20, 30개를 해서 이제 그 반도체 지수 ETF 반도체를 만들고, 역시 발브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 등등 쭉 해가지고 20, 30개 해서 만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안전한 투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안전한 투자는 예적금하고 채권밖에 없어요. 예적금하고 채권. 지금 이거 지수들이 너무나 올라가 있고
2차 전지는 올라갔다 많이 내려왔죠. 반도체는 내려왔다가 다시 또 많이 회복 많이 했고요. 바이오 헬스케어는 진짜 많이 하락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이런 ETF들은 섹터 지수 이런 ETF, 이 모든 ETF들은 모두 다 성장해서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보장은 없다. 채권은 이자는 계속 받는다라는 보장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원금에 대한, 그리고 뭐 이자는 안 나옵니다. 네, 여기 이자 안 나오는데 배당 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배당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자 소득이 별로 없고 매매 차익, 시세 차익, 매매 차익, 차익 거래를 통해서 매매 차익만 있는데 역시 이것은 나중에 15.4% 떼고 납니다. 원천 징수를 해요.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10,000원에 ETF를 샀는데 ETF가 이제 거래가 올라가면 그것도 가격으로 결정이 돼요. 주식처럼 똑같습니다. 10,000원일 수도 있고 8,000원일 수도 있고 15,000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이게 다행히 15,000원이 됐다. 그래서 5,000원, 한 주에 5,000원 차익을 발생했네? 근데 5,000원 그대로 입금하지 않고요. 15.4% 떼고 ETF는 뗍니다. 종목은, 단일 종목은 안 뗍니다. 15.4% 차익에 대해서는 떼지 않아요. 거래세만 있습니다. 거래세가 지금 0.2%인가 그래요. 내가 10,000원어치 했으면 200원 정도의 거래세가 나온다. 200원인가요? 20원인가요? 10,000원이면 20원의 거래세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있고, 종목 차익은 지금은 따로 세금을 매이지 않는다.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양도 차익 발생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하면 양도 차익이 얼마나 센지 알죠? 부동산 내가 3억 이익 봤다라면 3억이 다 아니죠. 뭐 잘하는 사람은 얼마 안 내기도 하지만 잘못하는 사람은 1억을 내기도 해요. 양도 차익으로. 그 양도세로. 그렇게 부동산도 양도세를 엄청나게 많이 내는데 왜 주식은 양도세를 안 내는 것이? 해서 이제 내년부터 양도세를 매기려고 하는 게 종합소득세를 이면서 이제 양도세를 낸다는 게 내년부터 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10,000원에 사서 1,000,000원어치를 사서 15,000원 됐으니까 1,500만 원이 됐잖아. 이래 돼서 5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는데 지금은 500만 원 그대로 입금합니다. 입금돼요. 내 통장에 그대로 입금이 돼요. 거래세 0.2% 빼고 500만 원 그대로 입금하는데 내년에는 좀 달라진다. ETF는 아니다요. ETF는 500만 원 이익을 받는데 15.4% 빼고 그러면 400 얼마가 입금이 되는 거다요. ETF하고 종목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목은 내년부터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어느 게 더 나은지. 내가 종목을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거래를 잘 해가지고 1년에 5,000만 원 양도 차익을 5,000만 원 이상을 벌었어. 대단하지 않아요? 열심히 해서 1년에 5,000만 원 이상을 벌었어. 그럴 수 있나? 그러기 어렵죠. 5,000만 원이 되기 전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양도 차익 따로 세금 거두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한테는 괜찮을, 자본금이 크지 않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죠.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대신에 거래세를 0.2에서 0.18 또는 점점 내려서 0.1로 이렇게 해가지고 더 내리겠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죠. 거래세가 낮아지면 우리는 5,000만 원 이상 벌을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으니까. 자, 그러면 5,500만 원 내가 주식해서 벌었다. 1년 말하는 거예요. 그럼 5,500만 원에 대한 것이 내는 게 아니라 500만 원에 대한 것만 내는 거예요. 플러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500만 원에 10%면 50만 원 정도 내는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럴 확률은 별로 없어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거래세가 낮아져서 개인한테는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에 대한 반대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세금을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왜 그러겠어요? 네, 5천만 원, 5천만 이상이다. 수익이 5천만 이상인 사람들한테는 너무 심하다. 왜냐하면 1억 이상이 되면 내는 게 20%가 넘어요. 20% 넘게 받아요. 2억 정도 되면 40% 정도 됩니다. 내가 수익을 2억 이상 받으면 3억 이상 벌으면 거의 50% 가까이 내는 거죠. 내가 3억 주식을 열심히 해서 3억 벌었는데 양도세로 1억 5천을 야 이거 너무 심하다. 이제 야 이거 너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고소하지 않아요. 고소하지 않아요. 근데 1년에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1%래요. 1%래. 정말 별로 없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거래세가 0.2% 이거 작은 건 아니거든요. 거래세를 0.1% 낮추는 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입장에서 이 거래세도 세금이 적지가 않을 텐데 거래를 많이 해보는 사람들은 거래세도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양도세 5천만 원 이상 1%인데 1% 걷는 요게 더 많을까? 거래세를 해가지고 그만큼 줄어들잖아. 어느 게 더 많을까요? 그러면 이 법이 지금 효과가 있는 건가? 이 법이 과연 효과가 있나? 내년부터 5천만 원 이상의 사람들한테 양도세를 걷겠다면서 거래세를 또 낮춘대. 이거 효과가 있는 법 아니야?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건데 세금 많이 걷는 효과가 있나? 해봐야지 알겠지만 그래 됐습니다. 자, 그래서 섹터 2차든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나는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될 것 같다. 그럼 신재생 에너지 쪽에 섹터가 있습니다. 지금 섹터가 제일 안 좋은 게 바이오 헬스케어가 제일 바닥이고, 그 다음에 2차 신재생 에너지 이쪽도 바닥입니다. 그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은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중에는 수익을 보겠죠. 그 다음에 상품이 있어요. 상품. 미국 달러 선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 투자도 ETF로도 할 수가 있어요. 금을 현물로 사는 건 아니지만 ETF로 해서 금이 막 오를 것 같다. 요즘에 이제 경기가 불황이 되고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래가지고 금이 막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있죠. 금값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더 오른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더 오를까요? 도살님이 더 오른대. 네, 더 올라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를까? 지금도 엄청 비싼데? 네,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려워요. 그 다음에 채권 ETF, 채권을 ETF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지수, 그래서 해외 ETF, 여기 QQQ, SPY, TLT 이렇게 나오네요. QQQ는 나스닥 추정이고, 이제 그 SPY는 S&P 추정이고, TLT는 이제 미국 장기채 추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다음 페이지, 60페이지. 국내 ETF, 국내 주가지수 매매 차익은 비과세 뭐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요. 해외 주식은 양도세가 22% 무조건 나와요. 여러분들 해외 주식을 하면 내가 엔비디아를 샀는데 엔비디아로 수익을 500만 원 받았다, 뭐 100만 원 받았다 이러면 원천징수에서 22% 까고 이제 이렇게 입금이 되고 그렇습니다. 원천징수를 해요. 보면 해외에 있는 ETF도 그렇고 해외 종목들, 미국 주식들은 그렇게 22%를 양도세를 받아요. 중국 주식은 아직 그런 게 없다라고 그러죠. 다 했어요. 자꾸 떠들고 그래서 그만할 거예요. 금 투자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도 ETF로 나오고 그래요. 환율 ETF. 또 원유 ETF도 있어요. 곡물 ETF도 있습니다. 곡물 막 얼마나 막 올라갈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어려워요. 예전에 코로나 시절에 곡물 ETF가 막 이렇게까지 쭉 내려갔거든요. 곡물 ETF가 이만큼 올라갔다가 다시 이만큼 내려왔는데 곡물 ETF가 잘 될 건가? 오를 건가? 식량난이 생길까요? 그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곡물 ETF에다 투자를 하겠어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참 힘들다. 하지 마세요. 그냥 어렵습니다. 너무. 자, 그러면 넓은 공덕 수성해 무련 성복해